네, 안녕하십니까. 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검사가 어떻게 발달되게 되었는지, 심리검사의 발달 역사와, 그리고 심리검사라면 과학이고 또 심리평가라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라고 말씀을 지난 강좌에서 드렸는데, 그런 어떤 심리검사, 평가가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통계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검사의 발달은 그 역사를 보면 어느 영역이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철학의 역사는 긴데 심리학의 역사는 짧은 것처럼 심리검사라는 건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 때부터도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역사가 길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 이해,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부터 인간을 어떤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그 기원을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심리검사가 객관적인 의미의, 과학적인 의미의 최초로 그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점은 영국의 그 갈톤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톤경은 그 우수한 지능, 아주 우수한 가계를 분석을 해서요, 우수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계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족보의 어떤 내력을 연구함으로써 유전 가능성을 연구하면서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측정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학적인 그 개념을 중심으로 감각 능력이라든지 반응 시간,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했던 어떤 최초의 그 사람이 이제 갈튼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분트도 역시 중요한 어떤 그 심리검사의 어떤 그 전환점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분트는 1879년에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만든 심리학의 그 근대적 의미의, 과학적 의미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분트는 구조주의, 구성주의라는 것을 창안하면서 인간의 심리적인 특징도 물리학처럼 그 화학 분자, 그 주기율표 만들듯이 인간의 마음도 아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공식적인 어떤 그런 단위로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을 물리학처럼 되게 만들려고 시도했던 그 사람이 이제 분트였고, 물리학에 빗대서 마음의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역시 그 분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트는 그 심리학, 물리학 실험처럼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의 어떤 원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순수한 원래의 감각을 이전의 경험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지각 과정에 오염됨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어떤 그 에센스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가 측정에 아주 아주 전환점을 마련한 과학적 의미의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기에 에빙하우스가 이제 유명한 그 기억의 기억 곡선, 망각 곡선, 무의미 철자를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인간의 어떤 기억 능력, 이런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 7+-2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기억 용량은 5개에서 9개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곡선이라는 게 수행 곡선이 이렇게 처음엔 좀 증가하다가 막판에 늘어나는 듯한 어떤 그 수행 곡선, 또 기억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감소되고 소멸되어 가는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기억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 아주 과학적이고 실험실 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속에서 인간의 심리적 특징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에빙하우스에 이어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지능검사의 시조가 된 프랑스의 어떤 그 심리학자인 비네와 정신과 의사인 시몽의 어떤 그 지능검사가 이 심리검사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역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어떤 그 문부성에서 처음에 이제 정신지체 아이, 즉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어떤 아이들은 잘 못 따라오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우수한 그 역량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우열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처진 아이들한테는 좀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특수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역량이 우수한 월반을 거듭하고 그 유능한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고급화된, 전문화된 그런 지식을 가리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평가 도구를 마련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아서
비내와 시몬이 만든 검사가 이제 비내 시몬 지능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이제 지금 그도 뭐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지능 검사의 시초가 되는 어떤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이 비내 시몬 검사를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심리학자인 터먼이 1916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 이제 스탠포드 비내 검사죠.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비내 검사를 표준화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 넘어가면서 그 고려대학교의 그래서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게 이제 고대 비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능 검사를 통해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어떤 성취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객관적인 어떤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검사가 이제 비내 시몬 검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뭐 미국의 학자들 제임스 맥킨 카텔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천재나 그 뭐 우수한 아이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지적 능력에 따라서 뭐 악력이라든지 팔운동, 속도, 뭐 소리에 대한 반응, 민감 시간 그리고 색채 명명의 어떤 그 민감성 이런 것들을 예민성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어떤 그 정신 그 생리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중요한 심리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것은 요즘 이제 그 정신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근간이 되는 어떤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심리 검사가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철학에서 출발해서 그러나 점점 근대화가 진행되고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정착이 되면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어떤 실험실 속에서의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리검사라는 어떤 그런 그 영역이 발달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또는 그런 산업혁명이 그 진행된 이후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경제공황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아주 사회적인 어떤 그 적응 문제, 인간의 적응 문제라든지 어떤 뭐 군대에서 소위 말해서 배치 문제, 뭐 작업의 어떤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뭔가 이렇게 심리 검사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서 심리검사가 아주 극적으로 발달하게 됐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군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군에서 한 것은, 지원자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가를 했는데, 어떤 특성을 가진 지원자가 어떤 부서에 배치됐을 때, 군대의 어떤 그런 그 전쟁 수행 능력이 만약에 극대화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배치시키려고 이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병과 배치라든지, 어떤 제대의 유무라든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역시 집단 심리 검사가 이래서 이제 개발되게 됐는데요. 대부분 이제 지필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용 알파 검사, 베타 검사가 있었는데 알파 검사는 일반적인 아까 그 적성이라든지 군대 병과 배치 문제에 사용된 것이고 군대용 베타 검사, 이 집단 지능 검사는 뭐 문맹자, 그 당시에 이제 흑인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문맹자라든지 그 타 인종에서 일반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문화적으로 약간 좀 자유로운 그 컬처 프리한 그런 검사로 만든 게 군대용 베타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 심리 검사라는 것, 특히 그 심리학자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어떤 유용한 도구를 만들므로써 이런 집단의 어떤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이 이제 입증이 됐고요. 우드워드 같은 사람이 이제 최초의 어떤 그런 성격 검사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뭐 거의 쓰는 검사는 아닙니다만 자기 기술이라든지 자기 보고 측정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성격, 그 특징의 단면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검사를 최초로 개발돼서 이 우드워드라는 사람 정도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2차 대전과 또 경제공황이 있으면서 2차 경제공황을 거쳐서 직업적성, 즉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하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직업이 어떤 것이냐, 또 그 어떤 특정한 직업이 요구하는 직무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직업에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하겠다. 이걸 맞춰줘야 역시 그런 불황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직업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시
직무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고요. 또 역시 2차 대전이 있으면서 좀 더 고급한 그런 그 군대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그 배치 검사들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 우리나라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논산에 가면 뭐 다양한 심리 검사를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군에서 사고를 일으킬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역시 병과 배치에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검사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심리검사를 사용한 거 또는 회사에서 직무적성으로 그 신입사원들의 그 평가를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것이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검사가 한때는 굉장히 뭐 붐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그 심리검사 만능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예, 이제 뭐 70년대 들어오면서, 많이 그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인본주의적인 제3세력의 심리학파가 많은 그 힘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로저스 같은 사람은 심리검사가 검사자한테 너무 의존적이 된다. 그리고, 그 검사자는 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지시하는 듯한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권위를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불평등한 관계를 그 유발할 수 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심리검사가 소위 말해서 과학에서 말하는 환원주의를 너무 그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리덕셔니즘, 환원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환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조그만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죠. 전체 인간을 그렇게 단편화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그 시도를 하는 것이 통합된 전체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는데 이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본질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핵심은 놓치고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것을 해서 커다랗고 포괄적이고 정말 전체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핸디캡이 될 수 있다. 심리검사는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움직임을 그 움직임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심리검사의 가치 또는 임상 장면에서도 심리평가를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로저스가 말한 그 인본주의적인 전통 또는 현상학적인 전통의 상당 부분 그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결국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 발전하게 됐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정책되고 질문지에서 측정 가능한 어떤 정신 생리적인 방식으로 심리검사가 개발되었다. 이것이 이제 주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리검사가 갖추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거죠. 심리검사라고 해서 흔히 보면요, 그런 좀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질문지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것은, 그리고 1, 2, 3, 4 또는 뭐, 리커트 척도로 아주 그렇다, 뭐,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지가 만들어서, 문항을 그냥 임의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심리검사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임의로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인 방식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입증 가능한 그 보편 타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심리검사인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심리검사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측정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측정이라는 건 규칙에 의거해서 대상에게 숫자를 부여하는 어떤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아주 사전적인 절차가 되겠죠. 근데 이런 측정이라는 것은 일단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몇 점을 맞은 것이, 내가 지금 70점 맞은 것이 다른 사람 80점 맞은 거에 비해서 얼마나 못했느냐는 거죠. 단지 10점 차이가 어떤 경우에는 그 10점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 사람밖에 없어서 10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은 일단 다른 어떤 보편적인 평균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자기가 얼마나 상대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측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측정은 어떤 그런 수량화된 것이기 때문에 평균이라든지 어떤 표준 편차라든지 측정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측정치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심리검사가 갖춰야 될 조건은 크게 보면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신뢰도, reliability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간에 따른 일관성과 평가자 간 일치성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일관성과 평가자 간 일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일관성이라는 것은 지금 측정한 것이 내일이나 몇 시간 후에 측정하거나 심지어 아니면 한참 후에 측정했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측정치들이 안정되고 그 신뢰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번에 측정한 게 다르고 내일 측정한 게 다르고 모레 측정한 게 다르다면 그것이 정말 그 본래의 그 심리적인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치성이라는 건 평가자 간 일치성을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1등이라고 평가했는데 이 사람을 꼴등이라고 평가를 했다면 그건 평가자 간 일치도가 없는 것이죠. 우리 흔히 뭐 무슨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뭐 슈퍼모델 선발대회 같은 거 할 때나 아니면 뭐 올림픽 같은 데서 뭐 결선에 오르는 사람 보면 평가자가 10명이라면 말이에요. 1등하고 어떤 1등을 하고 평가한 사람하고 꼴등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이제 점수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그 극단적인 점수를 준 사람은 전반적인 다수의 사람들과 굉장히 일치하지 않은 그런 평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신뢰도를 고양시킨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점수는 또는 평가자 간에 어떤 일치하지 않은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측정 대상을 평가했다기보다는 편견이라든지 어떤 그 사심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류가 있었다. 분명히 오차가 있었다라고 전제를 해서 그건 빼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은 신뢰도, reliability라는 건 시간에 따른 일관성과 평가자 간 일치도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검사받는 시기나 장소, 기분,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해야 되고 또 표집을 잘 선정해야 되겠죠. 표집이라는 거는 평가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군집을 말합니다. 학생을 표집으로 한 걸 가지고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일반인에게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면 역시 신뢰도가 없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어떤 표집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평가를 해서 그 결론을 얻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뭐 표준 오차 이런 개념도 하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오차는 한 사람을 반복하게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해서 그 변산 전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표준 오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잴 때마다 한 사람을 잴 때마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인 수량화된 어떤 평균 점수로 환산을 해서 최소한 그런 범위 내에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 이런 정도를 절차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도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를 먼저 담고 있어야 되고요. 크게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했습니다. A형, B형으로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형은 동등형이죠. 학력고사나 수능 점수나 아니면 운전면허에서 보면 이제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는 유사한데 배치를 다르게 하거나 문항의 어떤 그런 여기서는 1번이 답인데 똑같은 문항인데 B형에서는 3번이 답인 것처럼 문항의 배치를 바꾸고 앞하고 뒤하고 다르고 이 옆에 문제는 저기 다른 사람이 다른 형으로 풀게 해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도 A형 문제 푼 사람이 유리하고 B형 문제 푼 사람이 불리하다면 역시 신뢰성이 없겠죠. A형 푸나 B형 푸나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일관되게 신뢰도가 말하는 기본 전제인 것처럼 일관되게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형검사 신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A형, B형, 운전이라든지 수능의 어떤 그런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집단에게 이제 2번 실시하는 거죠. 2번 실시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상관을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검사 실시 시간하고 조금 상관이 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이제 상관이 높고 멀수록 상관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는 그 시간을 일반적으로 아주 약속을 해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어떤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분 신뢰도는 2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여되고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문항짜리 질문지를 하면 홀수 짝수로 나눠가지고 상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3, 5, 7, 9 뭐 이렇게 식으로 보고 2, 4, 6, 80 해서 아니면 전반부 반, 후반부 반 해서 그 문항의 어떤 그 문항 군간의 두 군간의 어떤 그 상관을 보는 것이 이제 반분, 이런 반으로 나누는 스피리트 하프 릴라이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 측정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동형검사 신뢰도는 두 개를 만든다는 데 비해서 이것은 그 반분 신뢰도는 하나를 반으로 나눈다는 그런 것이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가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쿠더 리차슨 그 신뢰도 계수와 크론바하 그 신뢰도 계수가 있습니다. 알파 계수라고 말하는. 쿠더 리차슨 그 신뢰도 계수는 응답 유형이 진위, 정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범주형으로 나누는 것의 어떤 일치도를 보는 그런 개념인데 비해서 그 크론바 알파 계수는 그 문항의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리커트 척도처럼 그 하나의 특정 그 경향이 아주 그렇다부터 뭐 보통 그렇다, 뭐 대가 그저 그렇다, 뭐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의 어떤 정도 차이를 볼 때 측정하는 것이 이제 내적 일치도, 문항 내적 일치도인 그 크론바 알파 계수인데요. 특히 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사를 표준화하거나 그 일반화 그 표준화 과정을 시키거나 이렇게 그 놈을 만들 때 반드시 그 계수를 그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만약에 그 문항들이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이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게 정말 같은 어떤 인간의 어떤 성격의 어떤 그 정직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면요. 1번에 얘하고 다 얘 반응했는데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10번도 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번이 아니요라고 한 사람들이 많다면 이 10번 문항은 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떨어지는 문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빼버리는 게 이 정직성을 측정하는데 바람직한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크론바하의 내적 일치도 계수,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하는 알파 계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반응의 경향성이 추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항 내적 합치도가 많이 쓰이는 신뢰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당도의 개념인데요. 신뢰도가 이제 일관성과 일치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또 하나의 벌리더티라고 말하는 타당도는요. 측정할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는 것입니다. 키를 측정한다고 해놓고서 신장을 측정한다고 해놓고서 평가자가 몸무게를 측정한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키가 클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것을 측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측정할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가 이제 타당도라는 개념입니다. 하나 먼저 언급을 하면 이런 식이죠. 어떤 아이가 이제 산수 문제를 푸는데요. 이렇게 철수가 50원짜리 사탕을 7개를 사고 500원을 냈으면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문항을 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산수 문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산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국어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주의력을 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산수, 계산 능력을 측정한다고 문항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계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언어적인 능력,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애들이 헷갈리는 문장을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을 측정을 했다면 이거는 산수 문제로서의 타당성이 결여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타당도라는 개념은 정말 제대로 측정할 것을 측정했느냐라는 점에서 신뢰도보다 더 전문적이고 고급화된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이제 일치도와 일관성이라면 타당수는 정말 잴 것을 재고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 중고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런 것이 있는데 내용 타당도는 이제 의도하는 바를 얼마나 측정하고 있는 것이냐입니다. 얼핏 안면적으로 보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제대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어떤 성격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이 성격의 어떤 고유한 어떤 성격이라는 게 변한다고 가정하면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른 어떤 그런 가변성을 재고 있다면 내용 타당도에 타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면 내용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준거 타당도는 이제 뭐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이렇게 구별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준거 관련 타당도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점수들을 기존의 그 검사들과 어떤 확인하고 대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능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능 점수를 받았어요. 자, 수능 점수를 받아서 이제 대학을 갔겠죠. 그러나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원하는 거는 만약에 수능 점수가 성적을, 대학교의 학점을 잘 예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점이 좋은 애가 들어온 아이가 대학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대학에서는 일단 들어온 아이가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점이 중요하겠죠. 학점이 중요하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보냈다라는 것을 반증이니까 학교에서는 수능 높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중요할 테니 준거를 이제 그 성적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이라는 것이 성적을 얼마나 신뢰롭게 예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정말 점수 높은 애를 했더니 성적이 학점이 그만큼 높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이 수능 점수라는 것을 준거로서 그러니까 신뢰로운 어떤 측정치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대학생의 어떤 실력을 판단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 수능 점수의 그 반영 비율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준거 관련 타당도의 개념으로 그 검사의 어떤 그런 검사를 이해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거나 뭐 새로 개발된 검사가 있는데 그게 신뢰로운지 모르겠죠. 어떤 검사인지 지금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검사들을 기존에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검사와의 어떤 상관을 내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뭐 MMPI나 BDI 같은 검사가 내가 지금 만든 검사하고 유사한 걸 측정하고 있으니 그게 너무나 유명한 검사니까 내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역시 준거 관련 타당도의 개념을 적용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타당도라는 것은 내용 타당도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과 목적을 잘 분석을 해서 특히 그 통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위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분류를 해서 이것들이 그 검사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구성 관련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 검사는 어떻게 됐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규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표준화되라는 것은 그 실시 및 채점에서 일관성 있게 아주 공히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따른다. 이런 것을 표준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준화를 거치는 것이 이제 반드시 심리검사의 기준이 되고요. 개인의 점수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규준표라는 건, 놈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놈 테이블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내가 뭐 IQ 점수가 몇 점이 나왔, 100점이 나왔는데, 그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비교하면 점수가 높은 것일 수 있겠죠. 근데 그 100점이라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대학생들 평균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아동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몇 살이냐, 교육 수준은 어떠냐, 뭐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느냐, 뭐 중도도시냐, 농촌이 이런 것도 좀 따지는데 뭐 뇌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집단의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니까 결국 표준화에는 신뢰도 절차 또 요인 분석과 같은 어떤 문항의 어떤 분석 절차, 그다음에 준거 관련 타당 같은 그런 타당도의 그 절차, 그리고 표준화된 그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면 그 놈 테이블을 얼마나 그 짜임새 있게 정말 그 광범위한 어떤 표집 집단으로 구성했느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표준화와 기준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좀 정리를 하면 심리검사가 발달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는 과학으로서의 심리검사,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발달되는 것과 더불어 발전해왔다. 그래서 철학에서부터 서서히 근대화가 되고 그 실험실적인 절차, 자연과학적인 어떤 개념이 추가되면서 심리검사라는 개념이 보다 이게 측정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돼 왔고, 특히
최근에는 질문지에 대한 검사보다는 생리적인 측정치를 다루는 검사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생리적인 측정이 그런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사회적인 요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요구라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아니면 실업과 같은 어떤 대공황식이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직무 능력이라든지 군대에서의 어떤 배치 이런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런 요구에 따라서 그의 쓰임새,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발전되어 왔다라는 거. 그 두 가지는 이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 검사가 갖춰야 될 상황은 이제, 심리 검사라는 거는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이 있어야 한다. 신뢰도는 평가자 간 일치성 또는 검사의 어떤 일관성, 측정의 일관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형 검사 신뢰도, A형, B형 같은 것을 나누는. 그다음에 검사 재검사, 일관성 있게 검사가 안정적에 나타나느냐를 보는 거. 그리고 한 검사를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측정을 하는 반분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의 문학 내적인 일치도라든지 이런 합치성을 보는 크롬바 알파 계수처럼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다면 동일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향성을 수량화해서 지수화한 것이 이제 일치도 계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학 내적 합치도 같은 것들이 전부 신뢰도의 개념이 포함되고, 타당도라는 것은 신뢰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일 수 있는데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내용을 정말 잘 반영하고 있는가 육안으로 봐서, 그리고 준거 타당도, 심리 평가의 개념이 정말 바라고자 하는, 원하는 어떤 중요한 준거에 얼마나 부합되느냐를 보는 것. 또는 구성타당도처럼 개념들의 하위 어떤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독립적이고, 분류가 잘 된 그런 개념인지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타당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건 표준화 과정을 걸치면서 규준을 만들어야 되고, 규준이라는 것은 연령별, 성별,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상태별로 준거를 따로 마련해서 정상 분포에 근거해서 자신의 심리 측정의 결과가 어느 위치에 상대적으로 처해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규준표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이런 규준표를 만드는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검사의 표준화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검사의 표준화가 전제가 돼야 심리 측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답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